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기업의 손익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배우셨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과 영업활동의 결과 순이익, 순손실 측정해야 되겠죠? 이런 그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이 자본유지 접근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른 말로 재산법이라고 그러는데, 뭐 기억하시는 거 우리 자산은 순 재산이라는 말도 부르고 막 그런다고 앞 교재에 있었잖아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방법. 그다음에 거래접근법, 손익법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자본유지 접근법, 그다음에 거래접근법. 자본유지 접근법이나 거래접근법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1년 동안 손익이, 이익이,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회계 이론 순수하게 이론만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실무 과정이라서 전산 회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자본유지 접근법, 그다음에 거래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림은 이거 보시는 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걸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 도구나 레시피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요 세 가지예요. 기초 재무상태표와 그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 세 개의 관계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기억하시면 오랫동안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얘는 기초 재무상태표, 얘는 기말 재무상태표, 얘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거는 기초자산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부채는 30. 그러면 기말 자본, 기초 자본은 얼마?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시겠죠? 대단하시니까. 자,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기말의 자산은 120이 나왔고요. 부채는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돼요? 90이 된다는 거 얘기해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었는지 손해가 났는지 아는 방법은 뭘 비교하라 그랬어요. 여기 자산에서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얼마란 얘기예요? 70이 바로 우리 자본이에요. 오케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얘가 1년 지났더니 얼마가 됐어요? 90이 됐죠. 그럼 이제 계정 명칭이 자본 계정이잖아요. 자본이 1년 동안 어떻게 유지됐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 유지된 것을 갖다 보고서 단기 순이익이 났는지 단기 순손실이 났는지 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자본유지 접근법이라고도 부른 거고,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재산법이라고도 부른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거의. 근데 이걸 왜 가르쳐줘요? 지금 이 교재는요, 전산 회계만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에 대한 가장 기본 입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본유지 접근법은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단기 순손실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파악하는 것이고, 자, 기말 자본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나요?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해주라 그랬죠? 단기 순손익,
당기 순손익. 이제 여러분이 요 파트에서 뒤에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풀린단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풀면 물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려드릴 때는 뭔가 도움이 되고 좋은 거니까 가르쳐 주지 여러분들한테 골치 아프라고 이상한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니까 제가 한 대로 처음에는 꼭 따라하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배우는 모든 과정 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푸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비용은요 80이고요. 수익은 10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8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20만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에다가 얘가 22 이렇게 오겠구나 알 수 있죠.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단기 순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즉 1년 동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저기 재산 상태 재무성과를 아니 재무성과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왔다.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 뭐라 그랬냐면은 수익이나 비용 기정은요 한 시점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에 거래를 통해서 짓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거래 접근법이라고 명칭이 붙은 거예요. 거래 접근법. 그리고 얘는 지금 어디서 계산한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얘를 손익법이라고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기 순손익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여기 자본유지접근법과 거래접근법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이 결산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당기 순이익이 됐던 당기 순손실이 됐던 얘는 어디로 옮겨간다 그랬어요. 요 금액은 여기 당기 순손익 그래서 기말 자본을 갖다가 결정하는데 기초 자본하고 가서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초 자본은 얼마였었어요? 여기 70이었었죠. 그러면 70 당기 순손익은 얼마 받았어요? 20. 그래서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90.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 정확하게 알아두실 게 재무제표 중에서 특히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마감 12월 31일 기말에 마감을 하게 되면 뭐부터 마감을 한다? 손익계산서부터 마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재무상태표에 여기 기초자본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기초자본하고 얘하고 합쳐져서 기말자본이 결정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저기 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니요. 이론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결과만 보고 하는 것이지 결산할 때 순서는 손익계산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기말자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볼 거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기초재무상태표, 기말, 손익 세 개를 그려놓고 그 문제에서 주는 숫자들 있죠. 해당되는 데다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집어넣게 되면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보실 거예요. 요게 지금 그 교재의 모든 내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전 또 혹시 나중에 쓸 거 있을지 몰라서 얘를 하나 캡처를 해두도록 할게요. 아니, 이따 또 혹시 모르죠. 여지껏 문제 풀어주세요 그랬던 분은 거의 없었는데 혹시 또 풀어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저도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놓고 캡처를 해놓을게요.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드리기가 쉬울 테니까.
기초 재무상 기초라고만 써도 알아보시겠죠 뭐. 기초 재무상태표 이것도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영어 이니셜로 재무상태표를 영어로 제가 BS라고 쓴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이건 기말 BS, 얘는 손익계산서. 자, 기말 자본은 반드시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손익, 이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무조건 기초 자본하고 더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전 요거를 딱 캡처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게 되면은요,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을 보니까 기말이네요. 그죠? 기말에서 기말 자산 20만원, 기말 부채 7만원. 근데 여기 기초 자본하고요, 단기순이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총 비용은 5만원, 총 수익은 8만원. 그러면 여기 단기순이익이 3만원이 되겠죠? 요게 여기로 와서 자본 계정에서 기초 자본하고 단기 순이익을 합쳐져서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된 거예요? 13만원. 딱 맞죠? 이렇게. 이번 손실이 났어도 똑같은 원리로 기말 자산은 15만원, 기말 부채는 7만원. 자,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은 4만원, 그 다음에 비용은 6만원이니까 단기 순손실이 2만원이 생겼죠. 그래도 얘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초자본이 10만원이었는데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2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합쳐지면 8만원, 그래서 15만원이 됐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도 내용은 더 쉽죠. 제가 그려드린 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제가 그려준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이해하고요, 하나 맞춰서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부터는 좀 기본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지껏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의 계정, 그다음에 연결관계 배우셨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요거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림 그려드렸던 거는 바로 요거. 여기는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그림에다가 갖다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 마이너스 나온 거죠. 요거 5번 문제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거 수업할 때 어떤 분이 요거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길래 여러분들한테 미리 요거 하나만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캡처를 했던 거를 봐야 되겠는데, 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 자본은 지금 모르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물음표로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기말 자본 여기가 합쳐진 게 여기 옆에다 좀 써야겠다. 칸이 모자라 가지고 여기 기말 자본 얘가 25만원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총수익은 안 가르쳐줬네요. 총수익 여기 안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8만원이래요. 총 비용은 여기가 8만원. 자, 그런데 단기 순손익은 마이너스 2만원이면 마이너스 손실이면 여기 대변에다가 2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수익은 얼마였었겠어요? 뭐 얼마에서 8만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2만원이 여기 6만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 수익은 얼마였겠다? 6만원이었겠다. 물음표는 제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기 손익이라고 그랬었는데 단기 순손익 여기는 지금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2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만원하고 기초자본 얼마를 해야지 25만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잘 하셔. 27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자본금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빠지지 않았을까? 기말에 여기 기말 자산 있었나? 기말 부채는 안 보이고 기초자본. 자, 그러면 기초자본은 얼마였겠어요? 여기 아까 물음표가 기말이 아니라 기초였네요. 아까 여기에 기초자본이 얼마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기초자본 써놨으니까 27만원. 여기 답이 되겠죠. 이렇게 빈칸 넣기 해보니까 재밌죠. 초등학생 때 했던 놀이를 한번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근데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초등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루기로 했어요. 그 용어를 다루기로 했죠. 그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아무리 초등용이라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들 잘 구분하시라고 그랬었던 것이고 계정들 잘 암기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봐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다 나와 있죠. 계정 연습도 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계도 알 수 있고 여기 물음 총 8가지 나와 있죠. 요 문제만 정확히 잘 여러분이 풀었다면 앞에 있는 다른 문제 아무것도 풀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이게 다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나 하나 더 연습해보고 싶어. 그럼 이거 갖고 하시면 돼요. 6번. 5번, 6번 문제만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론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거 다 해결하게끔 시간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이 어차피 지급받으신 거니까요. 이런 거 회계와 비즈니스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배경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리고 보시게 되면 다음 챕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회계의 순환 과정. 그래서 여기 총 7가지, 8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총론으로서 수업 진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다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설명드린 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